스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들어간 직장에 그 기존에 근무하시던 직원들이 인수인계도 하나도 안 하시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부 그만둔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 직장을 떠나야 할지 남아 있어야 할지 분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님께 현답을 얻고 싶습니다. 예, 본인 질문은 이제 전자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재정비가 돼서 이제 거기에 있는데 더 남아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재정비가 됐다면 또 본인이 적응할 조건이 된다면 일단 3개월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더 있어 보는 게 좋아요. 3개월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더 있어 보고 본인이 이제 적응이 잘 되고 그 인연들이 본인을 돕게 되고 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계속 다녀도 되고 3개월 100일 점검 기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떠나란 뜻이니까 떠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건 현명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는 더 일하면서 점검을 하는 게 현명하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코끼리 장식품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걸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은지 아니면 또 쌍으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놔야 되는지 아니면 또 보면 앞으로 놓는 사람도 있고 뒤로 돌려서 놓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놓는 게 맞는 질문인지 궁금합니다. 코끼리 동상? 코끼리 장식품? 이것도 하나의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두꺼비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뭐 해태가 됐든 이제 봐보세요. 대문 입구에 장식을 할 때는 이 동물이 밖을 보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기운을 맞이한다는 뜻이거든.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밖을 보고 있어야 이 기운을 끌고 오는 거거든.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자, 밖을 보고 있어야, 눈을 밖으로 보고 있어야 좋은 에너지를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가 앞에 있어도 코로 이렇게 좋은 걸 끌고 들어오지요. 근데 똥구멍을 밖으로 내밀고 있으면 이 코끼리만 우리 집에 올 뿐이야. 아니, 복을 불러오는지 안 불러오는지,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똥구멍을 내밀고 있는데 알 수가 있나요, 코끼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안을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똥구멍이 밖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똥구멍을 밖으로 내밀고 있는데 똥냄새 나는데 복이 올 것이며, 이 코끼리가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코끼리만 우리 집으로 올 뿐이지 복을 끌고 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코끼리가 밖을 이렇게 문 앞에 지켜주는 식으로 보고 있어야만이 밖의 기운을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에너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거북이를, 두꺼비, 이 두꺼비를 이렇게 문 앞에다 놨는데 안쪽을 보게 놨더라 이 말이에요. 똥구녕을 밖으로 내밀고 있고, 이거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니까 이렇게 정문을 보세요. 정문에서 밖을 보고 이렇게 바르게 놓아라.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두꺼비가 밖의 기운을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경호원들이 보세요. 내 옆에 좌우로 밖을 보고 있지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경호원들이 말이에요. 딱 옆에 지키면 어떤 놈이 오나 이렇게 밖을 보고 있지 나를 보고 있냐 이 말이야. 똥구녕 내밀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태상이든, 잘 보세요. 호랑이상이든 코끼리상이든,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광화문에 가면 해태상이 있습니다. 해태상이 경복궁을 보고 있나요? 경복궁을 등지고 이 밖을 보고 있나요? 아니, 맞춰보세요.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양쪽에 마주보게 놓는 형상도 있고, 이건 괜찮아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해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거 봐봐, 여기가 입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입이라고 하면 서로가 얼굴을 보게 이렇게 문 앞에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이 앞을 보게, 또 아니면 서로 마주 보게. 이건 괜찮아요. 이건 지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복궁에 가보시면 해태상이 어떻게 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밖을 보고 딱 지킴이로 있죠. 그리고 산소에 가면 일부러 산소를 지킨다는 상징으로 성물을 해놓잖아요. 성물도 그 경호원을 만들어 놓는 성물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복을 상징하는 동물의 상징물은 밖을 보게 해놨어요. 근데 경호식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건 좌우로 서로 보게 만들었죠. 왜? 지키는 의미니까. 근데 복을 불러오는 상징물은 그 정면을 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상이든 두꺼비상이든 거북이상이든 코끼리상이든 예를 들어 호랑이상이든 어떤 동물이든 따질 거 없이 집 앞에다 복을 불러오게 하려면 밖을 보게 해야 된다. 또한 밖을 보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마주보게 한다는 건 한편으로 좋지만 부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주 본다는 건 경쟁을 뜻하고 다툼을 뜻해. 근데 이렇게 앞을 보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게 할 때는 지킴이는 되지만 경쟁, 갈등을 뜻하기 때문에 가급적 마주 보는 게 아니고 바르게 정면을 보게 놓는 게 좋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조상님들께 제사 모실 때 모시는 시간과 그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넣어도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사에 대한 강의는 우리 도원강이 이 도원강의 치고 거기다가 제사법 이런 내용으로 치면 강의가 다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도원강의 친 다음에 제사라고 치면 제사에 관련된 강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풀이가 나와 있어요. 자세한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 오늘 그 양념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들은 양념 안 넣는 음식을 좋아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깨소금도 넣을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양념을 해서 잘 맛있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제를 올려야 신들도 좋아하는 것이며, 그 음식을 누가 먹냐면 우리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자, 개념을 제사를 모실 때 신들만 드시게 한다, 이런 관념으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2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음식은 우리가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 때 가족 수를 봐서
우리가 다 나눠 먹고 이걸 친척들이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제사 딱 지내고 나면 이 음식을 다 버려야 된다면 많이 차리지 않는 게 좋아. 그때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조금씩만 만들으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제사 모시는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 떡도 한 3대 만들 수 있고, 뭐 고기도, 뭐 편육도, 야채, 야채, 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 가족이 다 나눠 먹을 정도로 여유 있게 갖추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3식구밖에 없는데 제사를 모시게 됐어. 그러면 그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며칠 먹는다 하더라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갖추되 양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양을 줄여서.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으란 얘기는 아니고 양을 줄여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 음식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 음식을 꺼려하거나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마치 휴지통에 버린다, 이 마음으로 제사상을 차렸다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절대 조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천륜지도로 이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모실 때는, 제사 음식을 차릴 때는, 제사 음식을 차릴 때는 신께도 바치지만 우리 가족이 나눠 먹는다는 마음으로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모신 다음에 이 음식을 버리지 말고 친척이든 가족이든 나눠 먹어라. 그리고 부득이 남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부득이 며칠이 지나서 남게 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3일 내로 다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가 마치 이건 신께 바친 거니까 우리가 먹을 필요도 없고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저 비닐에 싸서 버린다든가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주민등록 번호 저희 식구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양력으로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이게 음력으로 생각하고 음력으로 썼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음력으로도 또 쓸 수 있고 양력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주민등록 번호는 양력으로 올리든 음력으로 올리든 자유입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올려놓고 음력생일을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력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놓고 양력으로 써도 관계없고 이건 자유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주민등록번호에도 자신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 몰랐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만 내가 딱 봐도 이분은 이혼할 건지 재복이 좋은지 부자로 잘 살 건지 거의 70~80%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진짜요. 지금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테스트해도 내가 장담하건대 70~8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하나도 안 풀고 그냥 번호만 보고, 그리고 지금 이분의 재력이 어느 정도고 환경이 어느 정도고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지 어려운지 90% 정도 맞출 수도 있어. 그런데 잘 들어봐요.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않고 이분으로 맞춘다면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이것으로 끝낸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주민등록 번호에도 자기 인생이 그려져 있다. 왜? 그 숫자가 인연이 단 것이 자기에 맞게 인연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88년생이다. 그러면 생일이 88년생 1월 15일이면 번호가 어떻게 나가냐면 88
0115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운이라 그래. 예, 그리고 뒷자리 남자면 뭐 14 뭘로 나가잖아요. 뭐 15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15 5, 7, 8 뭐 이렇게 나갔다 예를 들어 합시다. 그러면 그 6개가 뒷번호지요. 그럼 6자리 뒷번호를 합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생이라고 합친 숫자가 나올 거고. 7자리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뒷자리 7자리 합친 숫자, 앞에 6자리 합친 숫자, 이걸 앞에 합친 숫자를 선천운으로 보고 뒤에 합친 숫자를 후천운으로 보고 또 다 합친 숫자를 그 전체 기운으로 보고 번호 제일 끝자리 2자리를 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또 보고 이렇게 보는 법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보는 법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성공하는 번호인지 아니면 고생을 하는 번호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일부러 그 번호를 받은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받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 80% 내지 90%까지도 맞출 수 있다고 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번호 논리도 있지만 이 번호를 보는 순간 영감이 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90%까지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점쳐도 여러분들 제가 있지 실망 안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많을 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시범 보이면 다른 강의 하나도 못하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지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여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국에서만 살고 중국에 잘 안 가니까 국적을 취소시키겠다고 지금 막 정부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답니까? 아니, 중국에서. 중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서만 사니까 그걸 중국 국적을 해지시키겠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무섭죠.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중국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제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떤 답을 드린다 해도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 행정부에 가서 따져보고 이렇게 항의를 하든 싸우든 방법을 찾아야지 저한테 이건 질문해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지 하나 제가 현답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질문이 답답해서 질문했는데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대답은 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나 제가 원리는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앞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속 살 마음이 있을 때는 해지 안 당하도록 중국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와 산다든가 뭐 일본에 가서 산다든가 밖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일 때는 그때는 그 행정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러니까 중국 행정부에서 삭제를 시키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우리 한국 우리나라에서 꼭 살아야 될 조건이야. 근데 국적은 그래 중국 국적은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버리고 들어가서 중국 국적을 받는 게 현명하냐? 그렇지 않다. 미련 없이 중국 국적을 내려놓고 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무게질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다 접고라도 중국 국적을 취하는 게 더 낫다. 더 득이 된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생활권을 접고 중국에 가서 사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무게질량을 본인만이 알아요. 이건 한 70% 이상이 우리나라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살아야만이 득이 돼. 조건이. 이럴 때는 미련 없이 행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걸 뭐 고민하고 슬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